저는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박영실이고요. 이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실 제목이 항상 제일 이제 중요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답이 나와 있어요. 예방요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치료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기는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사실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몇 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기는 한데 조금 또 다른 면으로 그리고 조금 새로운 내용도 있을 수 있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먼저 예방요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관절 건강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까지 조금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제일 실질적으로 좀 어려워하시는 면인 것 같아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러 치료제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가볍게 혈우병은 이제 우리가 응고인자가 이제 어떤 인자든지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출혈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응고인자는 사실 굉장히 많고요. 이제 특히나 8번이 결핍된 경우를 혈우병 A, 9번이면 혈우병 B 이렇게 알고 계시고 사실은 8번, 9번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이제 1번, 2번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인자의 결핍증도 사실 다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빈도도 많고 조금 더 중증에 해당하는 혈우병 A, 혈우병 B로 이제 특히나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오늘은 8인자 결핍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멍이나 관절 출혈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출혈도 있고 아니면 수술이나 시술이나 외상이 있을 때 잘 조절되지 않는 출혈도 사실은 발생을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혈은 8번 또는 9번 인자만이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우리 몸에 다른 요인들이 있고 그 중에 특히나 8번과 9번이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기전이 이제 피가 난다는 거는 혈액이 혈관에서 나오는 거죠. 혈관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찢어져서 외상이든 수술이든 이제 그런 식으로 찢어지면 이제 보상하기 위해 혈관이 수축을 하지만 이제 일단 찢어진 부분은 혈소판이라는 게 먼저 1차로 덮고 이제 그건 좀 불안정해서 2차로 피브린이란 물질이 이렇게 덮게 되는데 응고인자는 사실은 이 피브린을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좀 복잡한 그림이긴 합니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굉장히 여러 개의 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8번, 9번은 이제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한 다양한 요인이 그래서 종종 1차로 말씀드릴 수 있는 세포 중에 하나인 혈소판이 중요한 1차고 여러 응고인자의 단계를 거쳐서 이 피브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2차 단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이런 응고인자의 결핍이 있는 경우 중에 혈소판에 영향을 주는 약제를 복용하게 된다거나 이런 건 이제 안 그래도 조금 불리한 점이 있는데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뭔가 전체적인 면으로 지혈을 잘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이제 그 피딱지라고 하는 플럭을 만들면 사실 이제 그 이상은 안 만들게 저절로 조절을 하면서 결국은 찢어진 혈관이 완전히 만들어질 때까지만 막고 그 이상의 그 피딱지는 저절로 없어지는. 그러니까 요만한 상처가 생겼지만 온몸에 있는 지혈 기능이 다 동원될 필요가 없고 일단 막히고 나면 더 이상은 지혈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과한 건 혈전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적당한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알고 있는 이런 응고인자 결핍증에 대한 치료는 이제 이런 걸 다 가지고 여러 임상시험과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확립이 되어 있는 치료들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기 이제 8번과 9번이 있는 이 길을 보면 사실 이 그림은 복잡하게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응고인자와 우리 몸에는 항응고인자 이렇게 두 개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혈이 잘 되게 응고인자가 중요할 것 같지만 우리 몸에는 실제로 항응고인자, 응고가 안 되게 하는 물질도 정상적으로는 존재를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와 마찬가지로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 띄운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쪽에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항응고인자를 조절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혈우병의 치료제로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운을 띄웠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진단은 응고인자를 수치 검사를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응고인자가 정량적으로 몇 %다라고 알고 있긴 한데 1% 미만이면 중증이시고요. 1에서 5% 이상에서는 1%가 넘는 중등증 또는 경증에서는 수치가 딱 지정이 되시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그 단계가 변하지는 않지만 중증이시면 1% 미만 요거는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진단이 되는 건 확진입니다만 사실 진단이 늦게 되시는 중등증이나 경증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 전에 검사하는 이제 뭐 PT나 APTT 같은 일반적인 선별 검사에서 응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걸로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진단이 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유전자 검사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기는 한데 확진은 응고인자 검사로 되긴 됩니다만 중등증이나 특히 경증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좀 애매하면 유전자 검사까지 하면 진단은 워낙 확실히 나올 거고 또는 중증에서도 이 검사를 통해서 돌연변이 타입에 따라서 약을 썼을 때 항체 발생의 위험이나 이런 거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지표로 이걸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근데 알고 계시다시피 응고인자가 결핍되어 있으니 응고인자 제제를 투여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치료법이 거기에서 이제 정말 출혈이 있을 때 응고인자를 투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리 일정하게 지혈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제 응고인자의 예방요법 또는 유지요법으로 현재는 다들 시행을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스탠다드하게 치료라고 알고 있는 예방요법 또는 유지요법입니다. 그래서 세계혈우연맹이 뭐 꼭 몇 년 주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을 항상 발표를 합니다. 근데 벌써 24년이나 지났는데 그 전판에서보다 이번이 제일 변화된 건 유지요법, 예방요법을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의 말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표준 치료는 주기적으로 응고인자 또는 지혈제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개별화하고 맞춤화돼서 본인에 맞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특히나 관절에 손상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군다나 그리고 근데 안 하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열심히 조금 더 빠른 시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하도록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증 같은 환자, 중등증의 경우에도 혈우병성 관절병증이 있다고 하면 예방요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추천이 되고 있고요. 중증 환자분들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목표가 출혈이 있는 걸 출혈을 막는다가 아니라 이제 결국 삶의 질을 높여서 혈우병이 아닌 것만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까지 목표를 삼자 이렇게 WFH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세세한 설명에서 보면 예전에는 1% 이상이라는 거 되게 많이 들으셨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높은 농도가 좋겠다는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1%라는 거는 예전에 중증의 1% 미만인 환자분들과 1%가 이상이 되는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분들을 이렇게 경과를 봤을 때 확연히 관절의 상태, 출혈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1%가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수치구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1%는 항상 유지할 수 있게 유지요법을 하자 이랬었는데 또 많이 치료가 되면서 그래도 보니까 1%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점점 더 한 3에서 5%는 돼야 관절의 손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예방할 수 있겠다. 최근 들어서는 결국은 자발출혈까지 막으려면 그 이상 10%, 약 10에서 15% 정도가 넘어야 자연출혈을 막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요법을 이제 최소 1%를 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던 것보다는 현재는 조금 더 높은 농도가 요구됨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상 1차 예방이라고 하면 이제 한 번 관절출혈이 생긴 두 번째가 생기기 전에 3세 이전에 예방요법을 해라. 이걸 1차 요법으로 사실은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말은 두 번째가 되면서부터는 어쨌든 관절의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단되고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요거에 꼭 의미를 두기도 하고 실제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2번 이상이 일단 생기면서 관절에 약간 이제 변화는 생겼겠지만 심각한 관절 질환이 생기기 전에 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관절 질환이 생긴 이후에 하는 예방요법도 2차, 3차라고 정의는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관절에 변화가 없을 정도라면 1차 예방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점점 더 강력히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요법의 이점은 이제 여러 가지에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개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제 예방요법이 근거가 되는 건 아까 이제 뭐 원래 스웨덴인가에서 이제 1%가 넘는 중등증 환자들의 관절 상태를 보고 1%가 필요하다라고도 했지만 실제 논문에서도 지금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논문인 이제 이 2살 안 되는 환자들에서 한 구는 피로시 보충요법을 하고 한 구는 예방요법을 해서 4.5년 뒤에 MRI를 찍어본 거죠. 그랬더니 뭐 당연히 예상이 가능하시게 예방요법 군에서는 출혈도 훨씬 적고 관절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피로시 보충요법을 했던 군에서 출혈이 있으면 분명히 응고인자를 맞았다고 했는데 출혈이 없다고 인지했던 관절의 MRI에서도 손상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작은 출혈들이 계속 있을 수 있으니 유지요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논문이 나온 이후에는 거의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방요법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점점 확실한 근거가 됐었죠. 근데 그 연구에 들어왔던 환자들이 그 이후까지 이제 연장해서 연구를 진행한 논문에서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약간 늦게 예방요법을 시행한 군, 결국은 그때 이제 4년에서 4.5년은 피로시 보충요법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예방요법을 한 환자군인데요. 환자들이 물론 다 모이진 못해서 군이 환자 명수가 15명, 18명으로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관절 상태 자체에서 MRI에서도 좀 늦게라도 지연이 돼서 약간 MRI에 연골의 손상이 보인다. 이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연해서 예방요법을 한 것과 조기부터 예방요법을 한 거는 연간 이제 관절의 출혈 횟수가 1.5회, 4.3회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이렇게 검사를 연구용으로 딱 진행을 해서 했을 때에도 이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충분한 용량의 예방요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생각보다 예방요법 시행이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연보도 사실 한 번씩 나오는데 물론 이제 중증, 중등증, 경증을 다 포함하는 군이기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나라별로나 여러 여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요즘은 한 20% 정도가 예방요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도가 생각보다 많이 낮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은 환자들이 한다면 뭐 통증도 줄어들 거고 여러 가지 사회나 학교에 이게 적응하는 면에서도 훨씬 좋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가능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연보가 있습니다만 한 55%.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물론 중등, 중등증, 경증을 모두 합한 숫자이긴 합니다만 혈압병 환자에 있어서 한 55% 정도가 예방요법을 하는 걸로 대략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중증 출혈 양상을 보인다고 하거나 관절 안 좋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예방요법을 실시하면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보 자료를 조금 보면요. 혈압병 A의 중증 환자에서 자가주사로 약을 투여하는 환자를 67.2%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제 아직도 약 30% 정도 되는 환자분들은 아직은 자가주사가 되지 않고 예방요법을 적극적으로 하시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시는 경우들 가끔 오시는데 이제 출혈이 있을 때는 정말 일주일에 2-3번씩이라도 병원에 와서 맞으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사실 약을 못 맞게 되시니까 아무래도 좀 충분하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등증의 경우도 한 27% 정도가 자가주사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중등증 중에서도 아마도 관절이 조금 불편함이 분명히 있으신 분 같고 중등증이나 경증 환자분들 최근에 가끔 뵙는 분 중에는 관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지셔서 그동안에는 약을 별로 안 맞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이 지내시다가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 중등증이나 경증 환자분들도 관절에 대한 관심이나 그리고 주기적인 평가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응고인자라는 제재는 현재까지는 정맥주사 제재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은 어떤 이제 약을 맞으면 훅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방식의 정맥 주사의 모든 약제들은 이런 식으로 몸에 들어가서 대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검사를 하면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면서도 하지만 모르지만 떨어진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제한점이기는 하죠. 예전에는 응고인자 한 종류였지만 아시다시피 표준반감기, 연장반감기 제형이 나와서 커브의 모양이 약간씩 달라졌고 일주일 주기로 봤을 때 표준반감기는 일주일에 3번 또는 하루 걸러서 있고요. 연장반감기는 일주일에 2번 또는 3일 간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응고인자 제제는 말 그대로 비응고인자이니까 응고인자의 수치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여러 시험에서 실험적으로 보면 응고인자 수준이 한 10% 근방 정도의 지혈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처음에 어느 부하 시기를 지나면 대부분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게 비응고인자 제제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응고인자는 말 그대로 맞으면 분명히 지혈 효과를 위해서 수치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이제 이 특징을 잘 알고 예방요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사실 생각해야 될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나이나 본인의 관절 상태 이런 거, 출혈 패턴도 있고요. 약간 본인의 생활 방식이나 활동성, 본인이 어느 정도나 그리고 어떤 것을 정말 원하시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 이제 외국 논문에서 번역을 한 거긴 한데 주치의가 보기에 환자분이 얼마나 치료를 잘 따라올 것 같은지도 고려를 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어쨌든 약을 딱 이렇게 정해진 가이드에 따라 잘 맞으실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비용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으시긴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모든 치료가 일정하지는 않고 확실히 옵션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맞게 치료를 잘 할 수 있게 이제 많은 고민 그리고 환자분도 고민이 되시겠지만 주치의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건강 측면에서의 치료의 목표는 사실 최종적으로는 관절 장애가 없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당장의 출혈이나 기대 소명에 대한 이제 목표가 있었는데 점점 자연 출혈도 감소하고 있으니 그러다가 이제 무증상 출혈도 없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관절이 혈우병이 아닌 경우와 동일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연보에 따르면 혈우병성 관절병증이 중증의 경우는 상당히 역시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1차 예방, 2차 예방 정도의 이제 초반부에 그런 예방요법이 조금 더 실시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현재로서라도 이 환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유지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절 건강에 대해서도 앞으로가 더 하지 않게 잘 케어를 해야 되겠죠. 관절병은 관절 안에 출혈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관절에 출혈이 있다. 이제 본인이 가장 잘 인지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대부분 다 자가주사로 응고인자를 맞고 오십니다. 근데 이제 응고인자를 맞는 건 지혈이 되는 걸 도와주는 건데 이미 벌어진 출혈이 있는 것이 결국은 염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절 안의 공간으로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밖으로는 뭐 멍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지만 안으로의 그 열감과 그 통증이 되게 있으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 벌어진 이 출혈이 지혈을 위해서 응고인자를 투여하면 더 이상의 출혈은 되지 않지만 이미 벌어진 출혈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보다 오히려 이제 약을 맞고 있는데 점점 부으면서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는 그 출혈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그 물과 함께 동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응고인자 이런 건 당연히 잘 맞아주시지만 응고인자뿐 아니라 얼음찜질 예를 들어 이제 더 이상의 부산물이 더 넘어오지 않도록 염증의 부산물이 많이 넘어오면 그만큼 뒤로 가는 경과 기간도 훨씬 깁니다. 얼음찜질 잘 하시고 다리 올리시고 그 다음에 약. 그러니까 일단 벌어진 피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염증의 물질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제 그런 경우 많이 복용해 보셨겠지만 스테로이드를 길게 먹으면 부작용이니 짧게 스테로이드 드시거나 세레브렉스 이런 약 꼭 드셔서 응고인자만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응고인자는 초반부 지혈엔 당연히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그것만 투여하셔가지고는 있는 출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일찍 진료를 보실 수가 있거나 무릎 관절 같이 큰 관절이면 빨리 피가 있는 걸 빼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잘못하면 조금 출혈이 더 생길 위험도 있고 하니 이제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나면 그 이제 연골에 약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싸고 있는 활액막에도 염증이 생기면서 두 번 이상이 되게 되면 이 연골이 망가지고 이 간격이 유지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심플하게는 이제 진찰하고 엑스레이가 이제 어느 정도 관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진료를 보실 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간단한 진찰도 또 이제 스코어 같은 걸 매겨가지고 각도나 이제 이런 걸 확인하고요. 제일 주된 혈우병의 직접적인 주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팔꿈치, 무릎, 발목 이렇게 양쪽에서 이제 6개의 관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심플한 건 엑스레이기는 하죠. 간단하게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완전히 초기에는 이제 일종의 뼈 사진이니까 그 이상을 알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는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미 발현을 한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 잘 보입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이 관절, 이 뼈 사이의 관절의 이제 어떤 깊이나 아니면 여기 뼈 단면 같은 거나 이런 변화로 어떤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선별 검사는 이 두 개로 하실 수 있겠고요. MRI나 초음파 이렇게도 검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장점의 면이 두 개가 다른데 초음파는 조금 더 간단하고 쉽고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젤 발라서 이렇게 문지르는 초음파입니다. 관절 안에 출혈이나 이런 거 보기에는 가장 간단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그 연골 변화 같은 거는 원래는 초음파로는 그렇게 잘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변화가 조금 뚜렷하게 심해지거나 하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고 MRI가 실질적으로는 연부 조직이나 아니면 연골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면인데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뭐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시간도 한 관절당 20분씩 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필요할 때는 이제 상황에 맞게 쓸 수 있게 그래서 결국은 주기적으로 본인의 관절에 대한 상태를 잘 평가하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처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절에 손상을 주는 인자는 사실은 유지요법을 시작한 나이도 중요하고요. 첫 관절 출혈의 연령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을 얼마나 잘 맞았는지 어떤 신체 활동을 하는지 이런 각각의 변수가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혈우병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는 하죠. 이제 예방요법을 하고 그리고 신체 활동도 하고 이게 두 개가 다 관절이나 뼈 건강에는 중요할 거고요.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1% 이하라는 이제 약간의 예전의 목표보다는 조금 더 3에서 5% 수준을 평상시에는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조금 더 높은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접촉도 있고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한다면 그 이상의 농도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어디든지 많이 나와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정도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려서 약을 맞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에 맞게 적절한 수준의 지혈 효과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FH에서 육체 활동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치료에만 포커스가 많이 맞아 있었던 가이드라인이 치료 유지요법을 잘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도 사실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강도나 직접 접촉하는 스포츠들은 사실은 권장되지 않기는 하고 이제 적절하게 원래는 약을 미리 투여하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활동적인 생활 방식에 여러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는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논문에 있는 걸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 좀 뒤에 이제 어린이까지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간단한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최소한을 해라라는 거 TV 보고 컴퓨터 앉아서 하는 거 최소화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움직이고 적어도 20분 이상 유산소를 하고 근력 강화까지는 좀 해주자. 이게 혈우병 환자에 대한 이제 그 논문에 이런 식의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도 신체적으로 활발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소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움직이고 여러 가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특히나 어린아이에서는 여러 가지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신체적인, 정신적인 이런 발달에도 다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런 육체 활동은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국은 뼈, 이제 관절뿐만 아니라 뼈 자체의 골밀도도 사실 혈우병 환자분들이 좀 낮다는 보고들이 최근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골밀도를 보일 수 있고 또는 골절도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근거는 이제 관절 출혈이 반복되고 이제 활액막염이 좀 있다 보면 거기에 염증 물질이 결국은 계속 있다 보니 뼈에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 출혈이 반복되고 아무래도 관절이 불편하시게 되니까 활동량이 감소해서 이제 뼈의 질량 자체가 떨어진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들을 좀 이번에 찾아보니까 아예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최근에도 조금 저희들 이제 안에서도 요거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혈압병 환자에서는 골밀도 관련해서는 여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고에 따르면 환자분들의 한 27%는 골다공증이 있고 43%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골밀도가 좀 낮다 이런 보고가 있고요. 여기서는 A 환자, B 환자 모두에서 보고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소화에 있어서도 비타민 D와 골밀도가 모두 낮다고 보고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환자들 가끔 검사를 해보는데 낮은 경우들이 꽤 있긴 있더라고요. 낮은 골밀도에 그럼 영향이 주는 게 뭐냐? 근데 혈압병 자체가 중증도가 높을수록 골밀도가 낮다. 그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필요시 보충요법을 하는 군에서 더 낫다. 주기적 예방요법이긴 한데 이 유지요법을 뭐 고용량으로 하는 것과 일반 용량, 표준 용량으로 하는 거에는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필요시 보충요법을 하는 군에서 낫더라. 이제 여러 이유를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활동도나 기본적인 이제 환자분들의 상태에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 대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응고인자의 결핍 자체가 분명히 뼈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이제 운동의 부족이나 아무래도 활동이 제한이 되는 거, 활동이 제한이 되면서 비타민 D가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출혈 자체가 이런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연령이 올라가면서 그 기본적인 검사를 조금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현재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은 골밀도 검사나 이런 게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제한적인 면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혈압병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은 지금까지의 치료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자분들이 어떻게 잘 하시면 좋을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분명히 더 기대가 되고 더 좋아진 치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제가 되게 몇 번 보여드렸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응고인자라는 게 잘 나오기 전이나 보충이 잘 되지 않았던 때에는 조금 여러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응고인자 제제가 나오면서 그것도 출혈시 보충보다는 유지요법을 하면서 정말 많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고인자도 표준 방광기에서 연장 방광기 제제까지 나오면서 이제 정말 많이 좋아지는구나 했는데 응고인자 보충 외에 비응고인자 제제가 나오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맥 주사를 안 맞아도 되는 면이나 이제 훨씬 더 그러니까 예방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근본적으로 유전자의 어떤 이제 돌연 변이로 인해 생기는 이 질환에 있어서 유전자 치료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외국에서 제가 참고한 논문은 이런 화살표 방향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에는 아직은 다 이거거나 이거거나 이거 이제 이렇게 환자분에 맞는 걸로 꼭 반드시 다 유전자 치료를 가야 하는 건 아직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예방요법을 응고인자로 할 수 있고 또는 비응고인자 제제로 맞을 수도 있고 유전자 치료가 만약에 가능하면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이거를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걸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여가 가능한 치료제들은 다 온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여러 응고인자 제제들이 있고요. 항체에서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비응고인자 제제까지 현재 국내에서 다 들어와 있는 제형들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아시는 표준 방광기랑 뭐 연장 방광기 제형 이렇게들이 있고요. 각각의 약제에 맞게 잘 예방요법을 하시고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제형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크게 나눠놨는데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이긴 하고요. 방광기 연장 제제. 지금 방광기 연장 제제는 사실은 일주일에 3번 맞던 게 2번 맞는 정도까지의 제형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더 출시될 예정이긴 하죠. R2BO라고 주 1회 응고인자 제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응고인자로서는 응고인자 8인자 주 1회 용법이기는 하고요. 아마 곧
그래도 한 1, 2년, 2년 정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이미 외국에서 다 허가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2년 정도 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 현재 국내에서도 저도 그렇고 임상시험으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경과도 좋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응고인자의 제재의 장점, 이제 많은 경험이 있고 응고인자를 검사할 수 있고 한다는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하주사 제제이고요. 쓴 순서는 왠지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는 순서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스타시맵이라고 알고 계시는 약이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가 났고, 우리나라에서도 허가 신청이 하임파지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스펠링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읽을지 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허가 신청으로 이런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시주맵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는 아직 우리나라 이름은 안 정해져 있는데 캐나다에만 지금 허가가 된 이름이 알헤모라고 되어 있다고 하고요. MG1113은 알고 계시는 국내에서 이제 개발한 약이기는 합니다. 이제 모두 다 이 위에 두 개는 이미 3상이 끝나서 연장 연구까지 들어가 있고, 이 MG1113은 국내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좀 오랫동안 들어보시는 피투시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까 잠깐 그림을 그렸던 이제 여기에 항응고인자 제제를, 응고인자가 떨어져 있으니 항응고인자도 살짝 떨어뜨려서 밸런스를 맞춰보겠다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8인자든 9인자든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요. 8, 9인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항체에도 역시 상관이 없는 형태이죠. 그래서 피하 주사이니까 농도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여의 간격이나 이런 건 굉장히 길고 편의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 이 양쪽의 밸런스를 어떻게 잘 맞출 것이냐가 임상 연구에 어느 정도는 초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최대한의 이제 그런 안전성이나 어느 정도만을 낮춰야 유효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피하 주사 제형은 이제 마이메이과 NX007입니다. 이제 현재 익숙한 피하 주사 제제인 햄리브라와 같은 유형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햄리브라처럼 8인자 혈우병 A에만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혈우병, 그러니까 8인자가 작용하는 이제 8번 인자는 이게 9인자에 활성된 것과 결합을 해서 10번 인자를 활성화를 시켜서 이 아래 단계를 내려가게 해주는데, 그 일을 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중항체에 해당하는 약으로서 햄리브라가 있는데, 햄리브라의 이제 그런 장점을 그대로 이제 하면서 조금 더 효과나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보고자 나와 있는 약들입니다. 둘 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투여하는 환자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관심이 많으실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이제 록타비안 가장 유명하게 알고 계셨고, 8인자로서 이제 일단 미국과 유럽에 다 허가가 되어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임상시험 저희 쪽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아직 안 정해져 있어서 성분명을 그냥 적었는데, 제록토콕진이라고, 이것도 국내에서 역시 저희 쪽에서 투여한 환자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유전자 치료제는 임상시험은 3상까지 다 되기는 됐는데 여러 가지 허들이 좀 있으니까, 이제 첫 번째 록타비언은 미국과 유럽에 허가가 됐지만 아직은 회사가 이제 바이오마린이다 보니 국내에서는 아직 진행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치가 않은 것 같고, 이제 이 아래 약은 현재 이제 마시는 화이자 약인데 미국과 이제 유럽의 허가를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치료를, 현재 치료를 잘 유지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더 좋은 약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제 잘 따져서 본인한테 제일 좋은 치료를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제 분별로는 응고인자 제제는 가장 장점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 저는 그게 가장 장점 같습니다. 경험이 제일 많은 거죠. 그리고 지혈에 대한 효과는 응고인자 제제만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비응고인자 제제는 일종의 유지나 예방요법에 대한 치료인 거고, 출혈이 있을 때 지혈은 비응고인자 제제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혈이 되는 건 응고인자 제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완점이라면 아무래도 정맥 주사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을 거고, 응고인자 제제로서 뭐 늘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곳에는 항체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약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응고인자 제제는 조금씩 다 특징이 다르겠지만 피하 주사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한 달에 뭐 매주 맞을 수도 있지만 한두 번 맞을 수 있고, 이제 대부분은 용량이 어느 정도는 제한이 이제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혈이 있을 때 지혈을 하는 능력은 사실 아닌 거니까 그럴 때는 응고인자 투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검사하면 몇 프로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 많은데 그걸로는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 자체의 임상적인 양상으로 출혈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말고는 객관적으로는 사실 딱 일반적인 검사로는 알 수 없다. 약점이긴 하고요. 유전자 치료는 말 그대로 유전자 돌연변이로 혈우병 자체가 발생한 걸 막을 수 있고 근본적인 치료이고 한 번 투여를 하는 거다.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몸에서 8인자 또는 9인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도 장기간 한 10년 이상의 데이터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조금 불확실한 면도 많고 조금 환자군에 따라서 약간 효과가 조금 다른 면도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비용이나 이런 면이 국내에서 완전히 보험으로 할 때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처음에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방요법이 중요합니다. 네. 관절 관리는 정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1년에, 2년에 한 번씩은 받으시면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현재 치료제제 향상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되고 있고 많은 임상시험이 국내에서도 가능한 상태이고요. 새로운 약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경험도 좀 더 쌓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심이 많으시기는 합니다만 또 어떤 거에 대해 궁금하실 때 아직은 그걸 다 알려드릴 수 없는 면이 아직은 모르는 게 많아서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굉장히 많은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올 예정이고 많은 노력이 될 예정입니다만 조금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인데요. 환자를 안 본 지 한 26년 돼가지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혈우병 행사에서 많이 배우고 오늘도 또 배웠는데 저 정맥 주사라는 것도 또 까먹고 있다가 그거 진짜 아무리 자가 주사를 배워도 쉽지 않은데 저보고 지금 하라 그래도 저 정맥 못 잡을 것 같은데 진짜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걸 들으면서 아니 그 인슐린처럼 피하 주사는 왜 없지라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미 나온 거군요. 네. 건강보험 이슈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있고요. 이제 워낙 고가 제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응고인자에 이제 어느 정도는 적응이 돼서 그런 보험으로 어느 정도 여러 약제들이 나오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혈에 대한 거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이렇게 허가를 받다가 이제 예방요법이라는 유지요법이라는 이제 기본 기준도 다르게 되고 약제의 양상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초반에 들어올 때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었고 지금도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만족하시지 않게 좀 허들이 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허들은 햄리브라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혜택을 보시고는 있고 이제 많이 써보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인자가 익숙해서 본인의 의지로 안 쓰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면 쓰시고 싶으신데 조금 제한이 있으셔서 못 쓰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류를 다 쓰기도 합니까? 응고인자랑 비응고인자랑?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는 없고요. 근데 햄리브라를 쓰게 되면 응고인자는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출혈이 있을 때나 아니면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햄리브라를 쓰고 있는데 출혈이 계속 너무 잦아서 응고인자를 계속 써야 한다고 하면 보험에서 이제 제한이 되게 되는 이제 그런 조건도 걸려 있긴 합니다. 그래도 다른 질병에서 쓰이고 있는 비싼 신약들에 비하면 건강보험 접근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느껴지네요.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앞으로 풀 과제들은 있지만, 네, 그래도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강의 들으면서 되게 전형적인 소아과 선생님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소아과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에서도 누가 소아과를 한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다 그 소아과 캐릭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이제 좀 사람 좋고 착하고 아이들 좋아하고 돈 버는데 큰 욕심 없고 전 세계적으로 소아과 의사는 다 돈을 못 버는 편에
속하고요. 한국은 특히 더 그렇고 소아과 중에서도 이 혈액종양 파트는 더 사실 비인기과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즘 그 많이 나오는 필수 의료 중에 필수 의료 분야인데 어쩌다가 이쪽에 오셨습니까? 예상이 없던 예상치 못한 질문이어서 네. 네, 처음에 트레이닝한 병원에서 네, 그런 소아 혈액종양에 워낙 특화된 곳에 있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관심을 갖게 돼서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또 계기로 이제 지금 병원으로 그때 이제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제 이 병원은 또 혈우병에 특화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혈우병은 사실 제가 이제 소아청소년과인데 성인 환자분들도 많이 뵙습니다. 근데 이제 선천 질환이다 보니 이제 계속 케어를 하게 되는 면이 있고 내과 혈액 파트 선생님들이 약간 선천 질환에 좀 낯서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많은 희귀 질환이 소아과에서 계속 어른 환자까지 다 보는 경우는 많죠. 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선천성 심질환도 네, 심장혈관 내과가 굉장히 크게 있음에도 선천 질환은 좀 안 익숙하신 경우들이 있어서 네, 소아과에서 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유지요법 예방 세계적으로는 20%가 받고 있다. 근데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이 아까 50 몇 %요? 네. 60%? 네, 중증에서는 한 67%고 그냥 전체적으로는 한 50%. 근데 안 받는 분은 왜 안 받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진단이 돼서 그 병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인식이 사실 영향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가주사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뭐 출혈이 있을 때만 맞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되게 큰 것 같고 자가주사가 안 되는 약간 환경적인 면으로 뭐 병원을 접근하기가 힘들다거나 이런 식 면으로 하신 경우도 있고 가끔은 젊은 분들이 이제 출혈이 없는 것 같아서 안 맞았어요 이런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 확률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네, 왜 안 받으시는지 정말 꼭 하기 위해서 이런 듣다 보니까 일부는 선생님 책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더 네. 강력하게 네, 맞습니다. 경고를 하든지 뭐 설득을 하든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출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관절을 찍어보면 숨어있는 출혈들이 있어서 손상이 살짝 오기 시작했다. 이런 연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그 유지요법 안 하시는 분은 계세요 혹시? 무슨 이유론가 내가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기 오신 분은 다 하는 걸로. 부작용은 없어요? 그 유지요법에? 네, 그러니까 거의 없고 이제 오히려 부작용보다는 불편감이겠죠. 정맥 주사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의 이제 관리가 어려운 게 좀 있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반에 유지요법을 할 때에는 응고인자라는 게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자강체가 생기는 부작용은 거의 초반부에 일어납니다. 한 20번에서 50번 정도 투여하는 안에 일어나니까 그 안에 이제 그게 없으면 그 이후에는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만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유지요법을 한다고 하시는데 잘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유지요법과 다른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이상을 맞으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맞긴 했는데 괜찮아서 안 맞다가 내일 운동이 있으니까 오늘 맞았는데 유지요법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조금 적극적인 충분한 유지요법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 감기약도 일주일 드시라는데 한 3일 지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고 안 먹는 거랑 똑같은 이치일 것 같은데 그 혈중 레벨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건너뛰면? 네,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IV 제형이니까 이제 방광기들도 좀 제형들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효과적으로 유지요법을 하자 이렇게 매번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뭐 한 번씩은 검사를 해보시면 본인의 PK를 알 수 있게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런 결과도 제공하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도 해드립니다. PK요? 네, 그러니까 파마코카이네틱스, 역동학입니다. 오, 네. 그런 용어도 다 아세요? 아시는 분 많습니다. 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파마코카이네틱스라는 말은 알지만 그걸 PK라고 줄인 PK는 페널티킥이죠. 그렇습니다. 네. 잠시 못 알아듣는 말이 나와서 당황했네요. 네. 그러면 정맥 주사가 그렇게 힘든데 지금 피하 주사가 어쨌든 대체된 거잖아요. 아까 이제 장단점 뭐 비교해 주셨지만 그러면 많이 피하 주사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네, 서서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초반에 굉장히 빨리 넘어가셨던 분들도 있고요. 조금 보시다가 천천히 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고, 아직은 응고인자 제재가 더 익숙하시거나 아니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응고인자로는 투여하면 굉장히 충분한 농도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아직 정맥 주사를 투여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정맥 주사도 그렇게 잘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뭐 피하 주사를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긴 하고요. 그냥 임상에서 네. 그 연구 결과와 무관하게 임상 의사들은 약간 감, 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쪽 다 임상 시험부터 양쪽 제재를 다 경험하셨는데 솔직히 어느 게 좀 낫다 혹은 이런 환자는 이쪽이 더 낫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환자는 이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세돌 이전에 좀 적극적인 예방요법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소아의 경우에 정말 제 환자 중에는 두 돌이 안 됐는데 정맥 주사를 시작하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한테 시행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 정맥 주사가 매번 어려우니까 조금 소아에서 예방요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매번 정맥 주사가 어려운 이런 분들은 당연히 피하 주사가 좋고요. 이제 어른 환자분들 중에서도 관절 상태에 따라 조금 충분한 용량의 예방요법이 필요한데 이제 주사를 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그게 가능하실 것 같고, 근데 조금 활동적이고 많은 활동을 하시거나 뭐 과격하게는 좀 그렇지 그런 운동 같은 거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은 그 수치 정도 유지되는 게 조금 부족하다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도 본인이 필요한 만큼을 충분히 맞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정맥 주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이 원하는 그 액티비티의 수준이 뭐 요 정도인 사람이 있고 저 같은 되게 낮은 사람도 있고 되게 막 높은 축구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 각각 혈중 농도를 다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뭐 조절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하 주사는 이제 정해진 수준을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맥 주사 제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약물 영동학 검사를 어느 정도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대략 예측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언제 맞았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레브렉스 효과 있다고 설명 잘 들었는데요. 건강식품 이를테면 오메가3는 어떤가요? 많이 오메가3? 들어보셨을 질문. 네. 오메가3는 사실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보조제 같은 경우 중에 특히 뭐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이런 류들은 아시다시피 응고를 살짝 방해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헷갈리실 수 있을 때 중에 오메가3도 사실 썩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세레브렉스는 네, 약이죠. 항염증제에 해당하고 가끔 그냥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관절에 있을 때 먹는 그런 진통소염제 중에는 출혈에 좀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세레브렉스가 그런 출혈 위험에 관련이 없이 염증을 낮출 수 있는 약이라서 네, 드시면 관절의 염증에는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오메가3는 그냥 일반인한테도 의사들이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많이 해서 그렇지. 제 주변에 의사들은 아무도 안 먹거든요. 오메가3 저도 안 먹고. 오메가3 먹을 정성이 있으면 비타민 D는 어때요? 아까 골다공증 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는 검사를 하긴 하는데요. 네, 드시는 게 뼈에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정도로 도움이 되는 수준이 있고 사실 아예 골다공증이 되면 사실 약을 써야 되니까.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 요새 골다공증 치료제 몇 년 사이에 기가 막힌 거 많이 나왔잖아요. 주사 맞고 그건 어때요? 예방적으로나 혹은 뭐 근데 그 제재는 사실 그 골다공증 검사를 하셔서 도움이 되는 기준은 환자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 골다공증 검사 자체의 기준이 되게 모호하게 적혀 있는데, 네,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혈우병이 들어있지는 현재 않아가지고, 그런 검사가 조금, 네, 제한이 있긴 있습니다. 골다공증 유병률이 아까 26%인가 그 정도면 훨씬 높은 거 아닙니까? 네, 왜 훨씬 높습니다. 기준에 안 나와 네. 있어요? 유발 가능하다고? 심평원에서 뭐 회의할 때 왜 그 얘기 안 그래서 하셨어요? 이제 그것도 지금 학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검사 같은 거 노력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조금 아예 영구로 검사를 해서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주사는 사실 그 보험 기준에 못 미쳐도 어르신들 경제적 여유 있으면은 그 비보험으로 맞을 정도의 가격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혈우병 있는 분이 건강보험 기준에는 못 미치는데 얼마죠? 한 30만 원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거를 그냥 자비로 내가 맞아 볼까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와 어렵습니다만 네. 그런 거면은 그 골다공증 검사도 비보험으로 하고 맞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엑스레이를 찍어도 기본 판독 중에 약간 골 소실 정도가 좀 있어 보인다고 판독이 나오는 분들까지도 있거든요. 관절염을 보려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뼈의 골 밀도 자체가 낮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치의하고 상의하에 저 같으면 환자분에 따라서기는 합니다만 확실한 위험군이면 네, 맞으셔도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주사로 혈관이 굳어지고 확장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 네. 팔에 맞나요? 네, 팔에 많이 하시고요. 네, 팔도 이제 손 이렇게 쪽이랑. 근데 아무래도 대부분 오른손을 쓰시니까 왼쪽으로 주로 하시게 돼서 일종의 한쪽으로만 조금 그러신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고 오래 쓰시면 확실히 굳고 좀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잘 못 맞게 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관리를 조금 하실 때에도 한쪽만 쓰시지 않고 조금 돌아가면서 쓰셔야 되기도 하고 손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관절이 아닌 부분에서도 혈관이 좀 있긴 한데 그리고 요새는 주사 교육 같은 걸 워낙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가 주사를 할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어서 조금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 관절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배워서 주사 네, 부모님들이 되는 거죠?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가족분들 같이 네. 원래 모르는 사람이 돈 받고 놔주면 불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나 가족들이 하는 거는 허용되어 네, 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유전병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후천성도 봤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어른인데 대상포진처럼 몸이 허약할 때 저절로 생깁니까? 아니면 유행성 출혈병 뭐 이런 계열입니까? 후천성 혈우병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원래 응고인자가 정상적이었는데 그 응고인자에 대한 자가 항체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한테의 항체는 응고인자가 없었는데 응고인자를 맞았더니 그 응고인자에 대한 항체가 생긴 거고요. 네, 후천성 혈우병은 자기 몸에 있는 단백질이라는 8번이나 9번 응고인자에 대한 자가 항체가 생긴 질환인 거죠. 그래서 크게 두 번의 피크가 있는데 보통 이거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생기고요. 여성분들은 뭐 임신하거나 이런 초반부의 면역에 많이 변화가 있을 때 한 번 있고 대부분의 연령들은 연령이 올라가면서 면역에 약간 불균형이나 이런 게 오면서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대부분은 생깁니다. 그래서 혈우병 같은 상태가 되시는 거죠. 근데 검사를 해보면 혈우병처럼 응고인자가 낮은데 항체도 인자를 맞은 적이 없는데 항체가 있어서 혈우병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후천성 혈우병이 있습니다. 네, 있고 빈도는 사실 낮은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관심이 많아서 진단을 하다 보니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후천성으로 생긴 혈우병은 유전되지는 않겠네요. 네, 유전되지 않습니다. 비응고 치료제는 뼈 관리에 그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고요. 항체 관련 약을 바꾸면 항체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항체 위험을 무릅쓰고도 바꾸는 게 좋으냐, 비응고인자 제제도 항체가 생기느냐 이런 질문들이 쭉 있습니다. 비응고인자 제제와 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많이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응고인자 자체는 지혈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몸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고요. 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약간 실험실적인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비응고인자 제제는 직접적으로 뼈에 영향을 나쁘게 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영향이 없다 뼈에 이렇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응고인자 자체는 분명히 영향을 주고요. 다만 나머지의 관절이나 이런 활동성이나 이런 거가 다 같이 영향을 주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응고인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과가 종종 실험실적으로 보고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항체 얘기하셨는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응고인자를 맞으면서 처음에 20번에서 50번 맞는 초기에 어린아이들에서는 항체가 생길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근데 이미 어쨌든지 간에 어떤 응고인자 제제에 노출이 쭉 되고 나면 그
그 이후에는 뭐 약제를 꼭 바꾸거나 이러더라도 항체가 생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형들이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은 있는데 한 번도 약을 안 맞았다가 요 신약을 맞았을 때 항체 발생률이나 아니면 쭉 다른 제제를 맞다가 이 약을 맞았을 때 항체 발생률들은 대부분은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어떤 제제든지 맞다가 바꾸는 때 항체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는 편이어서 근데 이제 무릎 쓴다고까지 하셨는데 그 정도의 위험은 아니고요. 그래도 다만 인자를 바꿨다면 새로 바꾼 다음에 어느 정도 맞으신 다음에는 항체 검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응고인자 제제에 대한 항체는 당연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약에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항체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게 생겨서 일종의 중항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약의 효과를 없애는 항체가 생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쓸 수 있는 햄리브라에 대한 중화항체도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만 빈도는 굉장히 낮은 것 같고 현재 국내에서는 보고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예전에 저 한 30여 년 전에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는 혈우병에 대해서 생각보다 덜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치료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기대 수명 이것도 굉장히 짧은 안 좋은 병이라고 기억을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혈우병 없는 사람이랑 거의 똑같죠. 네, 거의 비슷하다고 나옵니다. 네. 그냥 만성 질환이고 네, 맞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본인이나 가족 혈우병 얘기 들으면은 되게 이제 절망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하시는지요, 요즘은?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다른 데서라도 의심이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이제 엄마 아빠가 대부분 오시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연달아서 잘 자라고 잘 지낼 수 있고 치료는 점점 좋아집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를 꼭 드려야 돼요. 앞부분이 너무 길면 그걸 듣다가 너무 걱정이 뒤로 많아지셔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나중에 다 유치원 잘 가고 학교도 잘 다니고 네, 다 잘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잘 알고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질환이고요.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 질병에 대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게 사실 무섭지 잘 알고 있는 건 잘 치료할 수 있다. 설명을 꼭 드립니다. 네. 비응고 인자 제제 투여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운동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좀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이제 비응고인자 제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혈 효과일지가 환자분마다 사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몰라서 못 드리는 거긴 한데 실험실적으로는 한 5에서 15% 금방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끔 약물농도 검사를 해봐서도 예측을 대략 하기에는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가 될 것이다 예측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수준의 운동이나 활동에는 문제가 없을 거고 다만 이제 뭐 접촉성 운동이나 이제 좀 과격하게 활동이 많이 부딪히면서 하는 운동을 할 때에는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할 거고 근데 이제 다만 관절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 관절이 좀 좋지 않은 분이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거나 뭐 위아래 뛰는 농구나 부딪히면서 하시는 농구, 축구나 이런 거는 네, 위험성이 있다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수준은 네. 그러니까 조기 축구회 같은 데는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살살만 뛰시라고 하시면 뒤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마시고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골키퍼는 해도 됩니까? 네, 그 정도. 네, 골키퍼도 참 이렇게 공격수가 그렇죠. 뛰어오면 부딪히니까. 네. 축구나 농구는 포기하고. 네, 포기라는 다른- 표현은 좀 그렇고 이제 가볍게 너무 적극적으로는 안 하시는 걸로.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운동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원래 축구나 농구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분들도 왠지 못한다 그러면은 네.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것 같긴 하는데 좋은 운동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운동을 하시냐고 여쭤봤을 때 가끔 그런 걸 얘기하시면 엄밀히 말하면 그런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도 다 기본 기초 운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시다가 그것만 하시는 게 운동이다라고 하시면은 안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운동, 뭐 축구예요, 농구예요 하는 분들, 지금 젊은 분들 중에 계신데 그것만 하시는 거면 관절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적당한 유산소와 근력 같은 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런
어울리는 스포츠를 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는데 그 비응고 제재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요? 네. 그 응고인자 수치 레벨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그러면 임상 시험은 뭘로 했어요? 임상 시험은 출혈 빈도 후향적으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할 때는 계속 주기적으로 환자분의 출혈이 있는 걸 다이어리로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은 안전성에 관련한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비응고인자 제재에서의 가장 걱정 중에 하나는 이제 일종의 혈전이나 이런 너무 과하게 조절이 됐을까봐. 그래서 이제 그런 혈전 지표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뭐 스롬빈 형성을 볼 수 있는 그런 TGA라는 그런 어세이나 이제 좀 실험실적인 검사법으로 얼마나 스롬빈이 잘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은 보기는 합니다만 그거를 직접적인 지열 지표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결국 실제로 출시됐을 때에도 다른 지표가 따로 검사로는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게 출시되고 나서도 그 계속해서 그 사상 임상 시험 같은 개념으로 판매를 하면서도 저희가 데이터를 네, 보니까 맞습니다. 혹시 네. 계속 쌓이면은 또 네. 용량이 조절되거나 뭐 그럴 그럼요. 수도 있겠죠. 무증상 출혈 관련 질문인데요. 기존 예방요법 하더라도 무증상 출혈로 관절 손상이 일어나던 환자가 반감기 연장 제제나 피하 주사로 관절 상태가 호전되는 사례가 관찰이 됩니까? 실제 본 적 있냐 이런 질문입니다. 네. 진찰 소견이나 관절 평가에서는 호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의 각도나 뭐 어느 정도 힘이나 이런 거는 좋아지고요. 근데 이제 정말 뭐 예를 들어 MRI 소견이 좋아지느냐 이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연골이나 이런 게 이미 손상이 되면 뭐 비가역적이니까 그게 돌아가기는 사실 어려운데 더 이상의 진행을 막으면서 나머지의 근육이나 이런 기능적인 면이 좋아지면 네, 분명히 통증이며 기능이며 각도는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변화가 있는 게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네, 사실은 돌아가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잘 하는 얘기인데요. MRI 그 소견보다 실제 환자의 뭐 운동 능력, 이 관절의 활동 범위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MRI에 변화가 없어도 네, 증상이 좋아지고 그러면 실제로 의미 임상을 있겠죠. 하니까 이제 더더욱 환자분들을 막 주기적으로 관절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좋아지십니다. 지금까지 강동경희대병원 소아과의 박영실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